제가 주관하는 경도인지 교육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덥죠? 네, 더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은 경도인지장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단 후에 가지게 되는 마음의 변화와 질병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기 계신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훈 강사님은 부산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를 거쳐 현재 오산에 있는 행복진을 이어 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의 다 얼굴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저 처음 보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작할게요. 지금 이 강의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제가 한 번씩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네. 그냥 할게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되게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한 말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철학자나 인문학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이제 의사나 과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봅시다. 나라는 존재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반대가 오히려 더 맞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뭘로 하죠? 뭘로 생각해요?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이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머리고. 그렇죠, 머리죠. 즉 나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 반대가 오히려 더 맞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즉 나는 뇌를 가졌다는 건데 그러면 대체 이 나라는 거에 대해서 관점을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온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 자녀분 있으세요? 네. 이름이 뭐예요? 최우근이요. 최우근. 최우근 씨가 본인에게 왜 소중해요? 아들이니까 소중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인 걸 내가 기억할 수가 없다면 소중할까요? 아니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죠. 즉 기억이라는 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가볼게요. 자, 기억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국어 사전에는 그냥 머릿속에 잊지 않고 새기어 보존하는 일 또는 그 대상, 일, 지식 등을 되살려 생각해내는 일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게 바로 기억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신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필주. 그러면 바로 우리 옆에 할아버지 이름. 점심 뭐 드셨어요? 이름.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을 뭐 드셨어요? 점심 밥 뭐 먹었냐, 죽 먹었냐 묻잖아요. 키가 어두운가 봐요. 내 키가 안 돼. 기가 안 돼. 점심 뭐 드셨어요? 밥 먹었어. 반찬 반찬 김치찌개. 김치찌개. 자, 옆에 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아, 문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저도 노무현 대통령 좋아해요. 자, 이제 우리 할아버지 자전거 어떻게 타나요? 두 발로 타죠. 두 발로. 예. 두 발만 있으면 자전거 탈 수 있나요? 손도 있어야죠. 손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손만 있어요.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요. 발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근육은 평형은 어떻게 잡죠? 글쎄 그건 잘 못하죠. 그런데 이것도 기억이에요. 이게 절차 기억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잘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말로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적당하게 그 평형을 잡고 있고 힘을 주면서 앞을 잘 바라보면서 내가 굳이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조차 떠올리지 못하지만 나는 기억이라는 그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재미있는 이제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 치매 이걸 할 때 굉장히 유명한 환자 한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HM이라고 보통 쓰는 이제 앙리 구스타프 모라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9살에 자전거 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블랙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할아버지들 나는 술 먹고 필름 끊긴다 그러신 분들 있죠. 술 먹고 필름이 끊기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즉 어떤 시점부터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게 블랙아웃이에요. 이 사람은 사고가 난 다음에 매주 블랙아웃을 10번 정도 겪어요. 10번은 자기가 한 행동이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리고 간질. 여러분들 간질 환자 한번 보셨죠? 그렇게 간질 발작을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 하다 보니까 이 당시 기술로서 간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건지 알고 있었냐면 이 양쪽 대뇌 방구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귀 바로 윗부분 있죠? 이 귀 바로 윗부분 안쪽을 제거하면 간질이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스코빌이라는 그 의사가 양쪽 대뇌 방구 측두엽을 제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술을 하면서 어떤 부분도 같이 제거가 되어져 버렸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들어봤던 회마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절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 사람은 자 지금 제가 이제부터 하나 해볼게요. 아주 순간적인 기억은 할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 앞에 계시니까 자 하나 해볼게요. 나무 자동차 모자 따라해보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이게 해마라는 부분이 제거가 돼도 이 정도의 순간적인 기억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3분을 지나서 제가 이걸 다시 물어보면 그때는 이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해마라는 부분이 잘라져 버리니까 본인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몇 분만 지나도 그 사람은 모든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새로 들어온 기억.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이 해마라는 부분이 사람의 기억에 특히 최근 기억에 매우 중요한 부위라는 걸 과학자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뇌 손상 부위에 따른 치매 증상인데요. 각각의 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매 강좌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꼭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이 이거는 정말 그래요라고 묻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그 뇌 있잖아요. 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아주 신기한 부분인데 그래서 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열어요. 물론 피부는 아프기 때문에 여기에 마취 주사를 조금 넣고요. 사람은 깨어 있는 상태예요. 마취 주사를 넣고 뇌를 잘라낸 뇌 뼈를 잘라낸 다음에 바늘로 하나씩 찌르면서 그 부위를 조금 기능을 상쇄시키고 혹은 자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과학자들이 한번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뭐 전쟁이라는 것도 있지만 간질 환자들이 많이 실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간질 환자들은 그 당시 매우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다양한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서 뇌가 이쪽, 뭐 앞쪽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부위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설명드릴게요. 귀 위에를 딱 잡고 손을 한번 딱 감싸 보시면 이제 딱 씌워지거든요. 자, 딱 감쌌을 때 손바닥이 닿는 부분이 측두엽이에요. 측두엽. 이 측두엽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언어와 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측두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겉에는 언어지만 이 손바닥 쭉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고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해마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 기억력하고 아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마 위에 양쪽에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공포나 슬픔을 인식하는 부분이에요. 즉, 저 부분이 기능을 못하면 우리 사람은 공포나 슬픔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딱 감쌌을 때 내 손가락들이 닿는 부분 있죠. 그게 바로 두정엽이고 그 두정엽은 공간 그리고 방향, 그러니까 머릿속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가 앞이마를 만졌을 때 만져지는 부분이 전두엽이고 이게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 기능 아주 중요한, 그리고 사람의 성격, 인격도 많이, 그리고 판단력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바로 뼈가 딱 만져지는 부분, 이 뼈가 그 부분부터 소뇌가 있고 그거는 평형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네, 제가 나중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은 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진단을 한번 볼게요. 자, 진단은 어떻게 내리냐면 경도 인지장애 진단이든 치매 진단이든 굉장히 비슷한데요. 동일한 연령대, 동일한 교육 과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나이가 70세면 70세,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만 졸업했다면 교육 연수 6년, 이 사람들을 줄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뒤쪽에 있는 분들, 저희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93등, 94등, 95등 이 정도 등수에 드는 분들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이거는 상대적인 평가기는 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하고 다른 부분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치매 환자들은 본인 혼자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경도 인지 장애는 일상생활이 혼자서도 가능한 환자라는 데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치매는 상대적인 평가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니고 있는 게 원래 많았던 사람은 굉장히 유리해져요. 내가 여기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가 있어요. 10개. 가지고 있는 게 10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력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5개나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2개만 남아있어야지 치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치매일까요? 아닐까요? 치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아직 몇 개가 남아있어서 5개나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치매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개밖에 없다고 하면 2개밖에 안 잊어버려도 2개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매로 진단이 되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기억력에 대한 거고요. 기억력에 대한 검사를 쭉 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1.5라는 게 내가 93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하의 성적을 받아야지만 내가 뭔가 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든 치매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 40이라는 이상한 물질들이 내 뇌에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지금 현재 과학 기술로 여러분들이 지금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으신 분이라면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사실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이미지로 찍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아밀로이드 펫 이미징은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도 아직까지 내가 돈을 내고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있는 병원은 우리나라에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없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연구용으로만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돈을 내고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치매 환자, 빨간색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치매 환자들은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나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빨간색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 노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한 30% 정도는 치매 환자보다는 적지만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FDG 펫이라는 도구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치매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뭐 찍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FDG 펫은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빨간색 부분. 이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는 부분인데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문제가,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많아야지 좋은 건데 이 연두색이나 약간 희미한 부분이 있죠. 이거는 초기 치매 환자거든요. 그래서 세기 앞소엽에 이렇게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바로 치매를 조기 발견, 즉 경도인지 장애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진료를 볼 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아직 치매가 아니고 경도인지 장애가 아니신 분은 어떻게 하면 빨리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건 지금 이쪽 보라색 보이시죠? 이 보라색인데 이게 내 척수액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추출해가지고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좀 침습적인 방법이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는 보통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아밀로이드 펫, 아까 그걸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정말 빨리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척수액에서 타우 프로테인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MRI나 다른 펫을 한번 찍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주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돈이 많고 정말 비싼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발견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자,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에서 여러분들 정상에서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치매가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머리에 한번 감싸봅시다. 지금 너무 이제 여기가 좁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강의가 무주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행동을 많이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머리 감싸보세요.
제일 처음에 문제는 아무 증상이 없었을 때도 문제는 언제 발견되냐면 내 손바닥이 있는 부분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첫 부위가 아까 중요한 부위가 뭐라고 했어요? 해마라고 했죠. 그 해마라는 부위부터 먼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냐면 최근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꽤 많은 이제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내가 점심밥은 뭘 먹었는지 기억은 하는데 아침밥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아침밥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어제 한 일은 물어보면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졌지? 그 약속했었어? 한 그저께 한 약속이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내 머리 안쪽에 있는 해마라는 부분들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가쪽으로 퍼져서 내 손바닥이 닿는 부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바로 아까 어떤 부분을 담당한다고 했죠? 언어 능력을 되게 많이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보는데 사물의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지적할 때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이거 저거 가져와봐. 지적을 못하는 거죠. 프로젝터가 아니라 저거 네모난 거 있잖아. 이렇게 지시 대명사를 많이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손가락이 아까 닿는 부분, 손가락이 닿는 부정엽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 느끼겠지만 어제 우리 병원도 그랬었는데 내가 항상 가던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내가 항상 가던 동생네 집 위치를 기억이 안 나는 근처까지 왔는데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을 해요. 이제 바로 전두엽이 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이게 재밌는데요. 자, 우리 보시면 지금 본인 여기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지 않잖아요. 왜 속옷 차림으로 안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속옷 차림으로 안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더우니까 있잖아. 더워서 벗어버려요 지금? 지금은 먹겠죠. 벗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내가 옷 절대 벗으면 안 돼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네. 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보통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억제가 돼요. 내가 옷 벗으면 안 돼, 내가 욕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할머니가 저한테 여기에서 욕하지 않잖아요. 아까 전화가 오면 그냥 떳떳하게 받지 않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받아요. 왜 그래요? 본인들이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기억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치매가 걸리면 그 억제 기능이 되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나는 아내한테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 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의심을 하게 돼요. 맨날 바람 핀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전두엽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치매가 마지막까지 가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가요. 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면 시각적인 기능을 담당해요. 시각. 그래서 치매 막판에 오면 자기 죽은 어머니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환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딱 감쌌을 때 내 손바닥 안쪽부터 시작해서 바깥쪽 그리고 위로 앞쪽으로 갔다가 제일 뒤쪽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 부분을 볼게요. 치료 부분은 약물 치료가 있고요. 약물을 쓰지 않는 비약물 치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도인지 장애를 오늘 배우러 왔으니까
왜 경도 인지 장애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클루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 행해진 연구가 있습니다. 일반인 집단이 치매로 갈 확률은 이 연구에서 1%였고 경도 인지 장애는 8에서 10%가 치매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경도 인지 장애도 구분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 영역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와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나눠서 살펴봤더니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치매로 진행할 확률이 한 가지 영역하고 비교해서 8배나 높은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많은 의사들이 치매 초기, 아직 치매가 걸리지 않는 극초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다중영역형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경도인지장애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진단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경도인지장애라고 진단을 받게 되냐면 주관적으로 본인 스스로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네 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아니라도 주변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야 돼요. 본인은 사실 이제 경도인지장애 환자나 치매 환자들은 자신이 기억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지기능 저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5가지 부분을 보통 파악을 하거든요. 많은 병원에서. 이 부분에서 2개 이상의 영역에 문제가 있으면 다중 영역이고요. 하나에만 이상이 있으면 단일 영역이에요. 그런데 보통 2개 이상의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치료를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게 됩니다. 즉 경도인지장애 다중영역형을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희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은 제가 한 프린트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병인지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경도인지장애, 아까 경도인지장애가 단일 영역형과 다중 영역형을 구분 지은 게 채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를 폭넓게 본 그 경도인지장애가 여러분들이 지금 몇몇 분 드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고 있는 그 약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연구 기간도 길고 사실 연구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이 치매 연구가 어려운 게 굉장히 기간이 길어야 되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좀 길게 봐야 돼서 연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많은 연구가 이게 너무 치매가 중요한 질환이다 보니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몇몇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전 단계에서 약을 먹었더니 해마 위축률이 조금 늦춰지더라고 하는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에 대한 이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약물을 먹일지 말지에 대한 굉장히 큰 연구가 한 번 있었거든요. 어떤 연구였냐면 아리세트라는 약, 가장 대표적인 치매약을 경도인지 장애의 환자에게 매일 10ml씩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1년 정도는 늦춰지더라.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나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신 분이 얘기하기로 그래서 자기는 이 경도인지장애 환자한테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추천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코멘트 중에 재미있었던 게 그래도 자기가 보니까 이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에 좀 심한 사람이 있었고 그 심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아리세프트를 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의사의 주관적인 의견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연구가 나오는 게 경도인지 장애 다중영역형 환자, 즉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에서도 조금 증상이 심한 사람들한테는 치매약을 먹이는 게 진행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치매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경도인지 장애 다중영역형 환자 중에서 좀 심한